자, 보성고등학교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의고사 국어 영역 26번에서 30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문학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다양한 방법이 또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약간 직진 스타일. 내가 직진 스타일 맞나?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다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문제를 먼저 보려느니 뭐 다양한 방법 있는데 어떤 또 문제는 문제를 먼저 봤을 경우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글을 빨리 읽어서 그럴지 몰라도 선생님 그냥 직진으로 갑니다. 그냥 쭉 읽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문제를 넘겨보면은 이번 26번에서 30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26번 문제를 보면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다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7번 문제를 보면 방사광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방사광에 대한 전체 글이니까 방사광의 특성을 결국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6번, 27번은 본문의 글을 다 읽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려놨어요. 사실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 시험지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 본문이 있고 그 뒷면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 좋게 이렇게 본문이 있고 바로 옆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림이랑 본문이 뒷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보기를 먼저 보면 요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명칭들을 다 외울 수가 있나요, 우리가? 다 처음 보는 그런 명칭들인데. 그래서 그런 선생님 보기엔 이 부분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먼저 문제를 보고 푸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29번 문제를 보면 29번 문제는 이제 윗글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이니까 윗글을 또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윗글의 특성, 방사광의 특성 다 이해한 다음에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30번 문제는 어휘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범위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먼저 봤다고 해서 크게 이득될 게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야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냥 주어진 대로 쭉 읽고 푸는 일종의 전공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이거 샤프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수능 때 여러분들한테는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알록달록한 펜으로 표기하고, 이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색으로 체크하면서 읽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집중력 극대화해야 돼요. 결국은 아주 집중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과학 지문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훑어보기식으로 쑥 보면 어떻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어폰 빼고 다른 귀에 무슨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쓴다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글 읽을 때 집중력이 좋아서 글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에 끼우지 말고 오롯이 여기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력을 잃는 순간 여러분들은 중요한 걸 놓치게 될 거니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공부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세상에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많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단백질 분자 구조와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는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미세한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짧은 파장의 빛의 영역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활용 가능한 빛이 바로 방사광이다. 자, 그래서 방사광 말고 빛
빛에 해당한 건 위에 보면 가시광선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은 아마 이 중에는 가시광선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써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요거 빈문학은 그런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 글자씩 다 보면 사실은 이해는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뭐가 문제래? 파장이 길어서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없대잖아. 그렇죠? 사실은 이제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은 눈치챌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가시광선 영역으로는 그게 힘들구나. 근데 어떻게?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방사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짧은 파장의 빛의 영역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방사광인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자,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를 가리킨다. 그래서 방사광의 정의가 나오죠. 그렇죠? 전자가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 이걸 붙들고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사실은 조금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방사광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읽자마자 방사광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붙들고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읽고 넘어갑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방사광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레이는 다양한 파장을 가진 빛이다. 그래서 방사광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시적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풀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상태에 선생님이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을 지닌다. 자, 실험 목적에 따라서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 아, 우리 목적에 따라서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구나.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사광은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휘도가 높은 빛이다. 휘도가 높은 빛이다. 휘도는 뭐지? 했더니 봐도 휘도란 하고 나와요. 빛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빛의 퍼짐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휘도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얘까지 들어왔으니까 쉽네요. 방사광에서 실험을 위해 선택된 X선은 기존에 쓰던 X선보다 휘도가 수만 배 이상이라서 이를 활용하면 물질의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시광선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질의 표면 이런 걸 보려는 게 아니라 물질의 그 내면을 보려고 하는 건데, 내면이란 표현이 이상하네요. 내부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쓰는 게 방사광인데, 방사광은 휘도가 높다. 근데 휘도는 빛의 세기가 크고 빛의 퍼짐이 작을수록 높은 값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X선 같은 경우는 휘도가 수만 배 이상이다. 그래서 휘도가 아주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높죠. 이럴 경우에 물질의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밑밥을 깔아놨어요. 자, 그다음에 또 방사광은 어떤 것인가 또 나오죠. 자연에서는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고성능 슈퍼 현미경이라고도 불리우는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자, 고성능 슈퍼 현미경 이꼬르 방사광 가속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쭉 읽어보면 고성능 슈퍼 현미경이란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방사광 가속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원래 자연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방사광 가속기는 일반적으로 크게 전자 입사장치, 저장링, 빔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방사광 가속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가 나오고 이 구성된 것들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사실은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글을 읽는 게 정말 곤욕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말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방사광을 만들기 위해서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했는데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전자입사장치, 저장림, 빔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성 요소도 되게 많죠. 그렇죠? 자, 그 중에 전자 입사 장치. 자, 이거를 1번, 2번, 3번 이렇게 표기하고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보기 좋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1번 얘기죠. 1번 설명. 전자 입사 장치는. 근데 왜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안 한 이유는 이게 전자 입사 장치는 또 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여기다가 빈 공간에다가 정리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에 자꾸 의존하면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글에 집중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이 이렇게 번호도 안 매기지만 만약에 이렇게 매겨봤어요. 남들이 이렇게 하길래. 자, 전자입사 장치는 자, 전자를 방출시킨 뒤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저장링으로 주입하는 장치로. 자, 전자입사 장치 저장링 빔라인인데 얘는 뭐 어떻게 한 거래? 뭐 어떻게 해서 얘로 저장링으로 주입한다는 거죠. 전자입사 장치는 그야말로 전자를 방출시킨 뒤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다. 이 방사간 가속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반에 가속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또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전자총, 신형가속기 이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또 전자총은 어쩌고 저쩌고 신형가속기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 몇 단계인가요? 그렇죠? 자, 하여튼 우리는 집중력을 일치만큼 읽어봅시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걸 다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냥 이렇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전자총과 신형 가속기로 구성되는데 먼저 전자총을 봅시다. 자, 뭐 이렇다는데 전자총을 봅시다.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킨다. 광전 효과라는 게 또 나오네요. 그렇죠? 요게 뭐야? 바로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했을 때 전차가 방출되는 이 효과가 광전 효과죠. 얘를 왜 활용하느냐?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총이 여러분 빵 하고 쏘는 총 생각하면 되고 계속 뭔가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로 뭐를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전자총인 거죠. 근데 문제는 전자를 계속 방출시켜줬어요. 그런데 이때 방출되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높은 에너지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뭘 이용하는가? 신형 가속기라는 걸 쓴다는 거죠. 선형 가속기 죄송합니다. 선형 가속기 신형이 아니라 선형이네. 자, 선형 가속기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양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하여 전자를 가속시킨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속을 본격적으로 시키는 거네요. 전자총은 공급을 하고 얘가 가속을 시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전자가 음전하를 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그 수업 시간에 원자 모형할 때 살짝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맞다. 전자는 원래 음전하를 띄고 있지 라는 걸 우리가 딱 아는 순간 바로 그 다음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선형 가속기는 전자를 가속시킵니다. 이런 원리로 자, 선형 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된 전자는 이후 저장링으로 보내진다. 자, 전자총이 전자를 방출하고 선형 가속기는 이것을 가속시키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가 하는 일이다? 전자 입사 장치. 그렇죠? 1번. 전자 입사 장치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이 바로 이제 저장링이네요. 저장링. 2번으로 넘어왔어요. 2번. 저장링은 휨 전자석, 삽입 장치, 고주파 공동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아까 전자 입사 장치는 두 가지였죠. 전자총과 선형 가속기였는데 저장링은 세 가지네요. 휨 전자석, 삽입 장치, 고주파 공동 장치. 근데 문제는 이걸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한번 보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보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자, 먼저 휨 전자석이 나오겠죠. 자, 일반적으로 N각형 모양으로 설계하여 N개 직선 부분과 N개 모서리 부분을 이루어져 있다. 저장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장링은 이걸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저장링이 몇 각형인지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저장링이 존재하겠죠. N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저장링의 모양이 딱 정해져 있으면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했을 텐데 저장링은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저장링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거 카베를 잘 봐야지. 자, 저장링의 모서리 부분에는 전자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휨 전자석, 이게 처음에 나오네요. 그렇죠? 저장링의 맨 처음에 나오는 거 휨 전자석, 얘가 여기 나오네요. 휨 전자석을 설치하여 전자가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는 휨 전자석을 지나면서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힘을 받아 휘게 되는데, 이때 전자 운동 궤도 곡선에서 접선 방향으로 방사광이 방출된다. 자, 그래서 휨 전자석을 통로 전자의 방향을 조절해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휨 전자석이죠. 그렇죠? 이때 전자의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사광이 방출된다. 저장링의 직선 부분에는 N극과 S극을 번갈아 배열한 삽입장치가 설치됐다. 자, 두 번째, 삽입장치에게 나오네요. 자, 전자는 삽입장치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N극과 S극의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며 구불구불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뀔 때마다 방사광이 방출된다. 보니까 앞에 휨 전자석도 방사광을 방출했고, 이 삽입장치도 방사광을 방출하게 되는데, 보니까 요 삽입장치는 뭔가 다른 역할이 있겠죠. 바로 보니까 이렇게 방출된 방사광은 위상이 동일한 방사광과 서로 중첩되면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간섭 현상이 그 휨 전자석으로 나타난 방사광의 방출과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삽입장치에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방사광은 휨 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큰 에너지를 지닌 더 밝은 방사광이 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휨 전자석에서 방사광이 방출되는데 삽입장치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증폭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더 커진 방사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 뭐 때문에? 간섭 현상 때문에. 그렇죠? 자, 이때 휨 전자석과 삽입장치를 통과하여 방사광을 방출한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고주파 공동장치는 이러한 전자 에너지를 보충하여 전자가 계속 궤도를 돌게 한다. 세 번째, 고주파 공동장치가 세 번째 나오네요. 그렇죠? 휨 전자석, 삽입장치, 고주파 공동장치. 세 번째. 그러니까 휨 전자석과 삽입장치는 모두 방사광을 방출한 역할인데, 휨 전자석이 궤도를 따라 회전해서 방사광이 방출시킨 다음에 삽입장치에서 더 진폭이 커지는 간섭 현상을 통해서 방사광을 방출하고, 근데 방사광을 다 방출했더니 전자가 에너지를 잃었어. 그래서 고주파 공동장치는 이런 전자의 에너지를 보충해서 계속 전자가 궤도를 돌게, 즉 방사광을 계속 내뿜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휨 전자석과 여기 너무 내려가 버렸네. 휨 전자석과 삽입장치는 방사광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고, 고주파 공동장치는 전자의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로 크게 진공자외선 빔라인과 X선 빔라인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방사광은 이미 저장링에서 다 나왔네요. 그렇죠? 저장링 다 나왔는데 마지막 단계 빔라인은 요거를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네요. 그렇죠? 자, 크게 진공자외선 빔라인과 X선 빔라인을 나눌 수 있다. 진공자외선 빔라인에서는 주로 기체 상태의 물질의 구조나 고체 표면에서의 물질의 구조 등에 관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X선 빔라인에서는 다른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을 가진 X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로 물질의 내부 구조, 원자 배열 등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X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X선 우리 몸의 내부, 뼈 구조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특히 X선 빔라인들 중 하나인 X선 현미경은 최대 15나노미터 정도 되는 생체 조직 등과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까지도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다. X선은 가시광선과 달리 유리렌즈나 거울을 써서 굴절시키거나 반사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X선 현미경은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X선을 굴절시켜 빛을 모을 수 있는 특수 금속 렌즈를 이용해 X선을 실험에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읽은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우리가
가시광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죠. 그렇죠? 그런 걸로는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사광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방사광을 이용하면 이제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방사광이 어떤 것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쭉 설명했죠. 그 다음에 방사광이 갖고 있는 성격, 휘도가 높다. 그렇죠? 휘도가 높아서 빛이 집중 정도가 높고 세기가 커서 그리고 빛의 퍼짐이 작을수록 높은 휘도 값을 가지는데, 이럴 경우에 물질의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방사광의 특성도 살펴볼 수 있었고, 자, 방사광 그럼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방사광은 자연적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든다. 근데 자연에서 발생하지만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서 얻는 거죠. 방사광 가속기의 구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전자 입사 장치, 저장림, 빔라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전자 입사 장치는 전자총과 선형 가속기. 그다음에 저장링은 휨전자석 삽입장치 고구축파 공동장치. 그다음에 마지막에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밖에 진공자외선 빔라인과 X선 빔라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단박에 이거를 다 구조를 파악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한번 쭉 해서 이 정도 정리가 됐어요. 이 정도 정리가 되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볼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요 앞부분은 가시광선이랑 방사광의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위로 올라가면은 방사광의 특성, 그 다음에 방사광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방사광 가속기가 나오는데 방사광 가속기의 구조와 그 각각의 부분에서의 특성 이런 게 쭉 나오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볼 때 물어본 부분을 바로바로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선생님 문과라 과학지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과학지문이 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글자를 보고 그 부분의 특성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나 우리 모두가 여기서 방사광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방사광의 특성이 뭐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조로 돼 있고 여기 본문에 써 있는 것만 우리가 열심히 집중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문제에서 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 파고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위치에 어느 내용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